대체 공휴일은 의무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대체 공휴일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이거 정확하게는요. 자, 그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못 뵀죠? 저희가 광을 지난주에 쉬었죠. 그렇죠? 광을.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만났죠. 목요일에 만났기 목요일에 때문에 만났고, 또 만난 거예요. 광은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2주 만에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고요. 지장군님 헛기침이 들렸대요. 아, 그 브릿지가 나가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면 제가 그 동안이라도 제가 좀 목을 가다듬는 걸로 하겠습니다. 8초 안에. 담배 끊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 담배는 잘 피지 않습니다. 네. 담배는 꼭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할 때마다 담배를 끊으라 이러시는데 담배는 제가 피지 않습니다. 네. 타이틀 나가는데 목 푸는 소리가 들어갔군요. 네, 그때라도 목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30분 가까이 말을 하는데.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3%대 작전과 대주주. 이건 사실 돈 시간에 봐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주 스트레이트가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저희가 맞아요. 늦게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세 개를 꼽았는데 자 3%대 이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3%대 3자를 드디어 봤습니다. 이게 14개월 만입니다. 오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네. 3.7%. 자,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은 좋은 맞습니다. 소식이겠죠? 네. 네. 이제 4월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네. 3.7%. 전년 동기 대비 3.7%가 올랐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자리가 3이잖아요. 이 3을 본 게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네. 다시 3%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한국은행이 세웠던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이제 3%대 중반? 네. 요 정도니까 이런 추세로만 간다면 이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2%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영훈 기자 이야기대로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함께 발표되는 이제 물가가 근원 물가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제 코어 CPI. 그냥 발표되는 걸 이제 영어로는 헤드라인 CPI라고 네. 하는데 이 근원 물가는 우리 석유 혹은 뭐 농산물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은 요동을 치잖아요.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얘네가 포함된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 석유라든가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먹거리, 식료, 이 농산물 가격을 뺀 물가만 따로 집계를 합니다. 네. 얘는 4.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물가는 3.7인데 이 석유랑 원자재 가격 빼내는 4.6. 계속 4%대다. 네. 그럼 딱 눈치가 채지죠. 그렇죠. 이번 물가가 왜 떨어졌느냐? 원자재 가격 떨어져서 떨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코어 CPI 근원 물가 부분은 이제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평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들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허울뿐인 3% 체감 물가는 좀 지나친데요. 그리고 우리 수준 너무 높아졌어요, 네, 지금. 그러나 생활 네. 물가는 체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 이것도 네. 지금 말씀하신 근원 물가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관이 많죠. 먹거리 물가는 예. 여전히 고공행진인 것과도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네. 이제 체감 물가하는 거는 이제 생활 물가라는 것이 있겠고요. 네. 그 유가나 이런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유류세 할인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잡아놨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항목별로 좀 놓고 보면 눈에 띄게 오른, 그러니까 분명히 물가는 잡혔는데 오른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공요금입니다. 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해야 될 걸 안 했는데도 지금 23%나 올랐더라고요.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체감이 바로 되잖아요. 난방, 가스, 전기.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전혀 체감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개인 서비스 물가가 6%대. 이 카테고리 안에는 뭐 외식 물가 등등이 예. 있거든요. 외식 물가 7.1. 그러니까 이게 7%로 통계로 잡혔다는 건 웬만한 집 가면 외식할 때 지금 10%에서 15%는 그렇죠.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올랐는데 예. 왜 꺾였다고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벙카이브님이 지금이야 물가 상승률이 3.7%로 둔화됐다지만 다시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도 궁금한데 한국은행은 오늘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네. 올 중순까지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 정확하게는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단언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도 단언할 수가 있어요. 하고 웬만한 여러분들도 네. 7월까지는 물가는 안정될 거야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 프리데스크 시간에서 배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개가 있죠. 네. 전년 동기 대비가 있고 전월 대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1년 단위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핵심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작년 4월 물가가 4.8, 5월이 5.4, 6월이 6%, 그 다음에 7월이 진짜 높았거든요. 네. 6.3%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7월 물가가 6%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 현재 물가 상승률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은 데서 실은 이게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물가가 여전히 잡히려면 높고 거기서 더 0%가 나와야지. 뛰어나니까요. 예, 네. 0%나 1%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8에서 3.7. 그러니까 6월, 7월까지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 착시 효과죠. 무조건 떨어지게 나옵니다. 무조건 3%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중반까지는 물가는 안정될 거야.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이유 1인데 네. 변수도 있죠. 작년 6월, 7월에 국제유가가 120달러였거든요. 네. 100달러, 120달러. 지금이 77달러. 그렇죠. 만에 하나 내일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대폭등을 해버린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런 또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점들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말씀이네요. 김선호 씨가. 김선호님이 물가가 이미 오를 때까지 올라서 더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더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네. 덜 올라가게 느껴지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물가인데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지금 높은 물가 시대,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6% 뛰지는 않았지만 그 6%뛴 거에서 또 3.7% 뛰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대폭등한다. 네. 아니면 정부가 갑자기 지금 미뤄두고 있던 공공요금을 갑자기 인상한다. 총선 전에. 네. 그러면 또 상승 견인 요인이 있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뽀까파주에 물가가 잡혔다는 게 오르다가 멈췄다는 소리냐? 그럼 오른 건데라는 건데 네. 멈추지도 않았고요. 네. 그냥 올랐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강도가 덜 오른 건데 그건 오른 거지 떨어진 네, 게 아니잖아요. 오른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국제 유가겠죠. 네. 국제 유가가 진짜 튀어오르면은 걷잡을 수가 없고 농산물 가격도,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졌을 때 대폭등했다가 대폭락을 했지만 저는 또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변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공요금이죠. 네. 얘가 또 오르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걷잡을 수가 없고 가장 최악은 뭔지 아세요? 유가가 오르고 난방, 가스가 다시 오르면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그거에 발맞는 가스비,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또 오른다. 그러면 한국의 물가는 진짜로 아마 체감 물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저는 이유는 있다고 뭐예요? 봅니다. 첫 번째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원자재 무기화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이 이제는 신냉전은 아닌데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네. 이쪽 팀에는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동 산유국, 남미 원자재 팀, 터키 이로는 한 팀. 이쪽에는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이 이제 강하게 이제 이쪽 팀에 들어가게 들어갔죠. 됐었거든요. 네. 이쪽 팀에 있는 무기는 달러, 이쪽 팀이 갖고 있는 무기는 원자재. 이 둘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원자재 팀, 중러 팀이 이걸 상당 부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이 원자재 폭등, 원자재 공격이라고 표현하겠는데 네.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MB 때 했던 뭐였었죠 우리가 그 자원 탐사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원외교. 왜 자원외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백적간도에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유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산유국 얘기할 때 빈살만 할 때 계속 말씀드렸었죠. 산유국 입장에서는요 이거 끽해야 석유 팔아서 버는 거 2030년까지입니다. 하고 그 이상부터 2050년까지는 진짜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마지막 장사예요. 그러면 그때는 싸게 많이 안 팔고 비싸게 계속 넘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120달러가 한 뭐 70달러 선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 여차하면은 또 갑니다. 여차하면 또 그렇겠죠. 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뭐 이번에 3.7%다 뭐 올 여름까지는 물가가 안정될 거다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은 언제 튈지 몰라요. 하고 이걸 뺀 생활 물가, 서비스 물가, 외식 물가는 이미 하이레벨인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물가 시대에 대한 그 아픔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자, 두 번째 키워드 작전과 대주주. 뭐 기사가 계속 여기 우리 나옵니다. 그 에드리안 네. 헐님이 달러 파워가 곧 기름인데 하셨는데요. 이게 깨진 게 문제입니다. 이게 깨진 우리가 거란 이 얘기예요. 얘기를 계속 많이 이게 했죠. 이 페트로 달러만 있으면 걱정 없죠. 그렇죠. 근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산유국들이 더 이상 미국을 안 믿으니까 헤어질 결심이라고 헤어질 우리가 결심이라고 했죠. 2주 전에. 앞에 그 네. 클립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그 저희 프리데스크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 중에 네. 미국과 헤어질 결심 그 편을 보시면 이 달러와 원유의 결별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네.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언님 위안화 원유 나오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 원자재가 자기들끼리 지금 뭐 루브라 결제, 뭐 위안화 결제 맞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럼 두 번째 조금 전에 좀 지각했는데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3%대 작전과 대주주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자, 작전과 대주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주에 한참 얘기했죠. 네. 정평론가의 그 네. 소설 얘기까지 하면서 네.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라미드 다단계 그 얘기를 한참 했고 요즘 모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네. 다단계가 완전 확실히 맞더라고요. 네, 작전이 걸린 거는 네, 이제는 네. 다 인정합니다. 이제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는 이제 작전이냐 아니냐 여기에선 이 논란은 거의 뭐 정리가 된 것 같고 누구 책임이냐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주주 얘기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한 거를 복습하면은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판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판때기 이런 표현을 쓰죠. 판때기를 설계한 설계사가 설계사. 있다. 네. 하고 설계사는 돈이 없잖아요. 뒤를 받쳐는 최초 쩐주가 있다. 전주가 있죠. 하고 이제 설계사 밑에 주포라는 이제 세력이 있고 주포에 가장 매매를 잘하는 게 이제 메인 트레이더.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도가 돼 있고 이쪽 한편에서는 막 뭐 투자자 모아와 이쪽에서는 막 허위 공시네 막 이런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최초로 많이 보도가 됐던 건 임창정 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임창정 씨는 이 세력인지 아닌지 나중에 조사해서 밝혀지겠지만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전에서의 막 그 코어 이런 업무와는 좀 거리가 멀어. 예, 거리가 멀어 네.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주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전을 취재할 때나 작전 기업을 만날 때는 작전 세력이 늘 대주주와 컨택을 한다. 이번이 컨택했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왜 대주주와 컨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작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A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의 대주주가 한 45%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작전을 해요. 막 주가를 3배, 4배 막 올렸어요. 근데 이걸 대주주가 보고 있다가 자기 주식을 팔아버려. 네. 그러면 죽 써서 그 대주주한테 다 그렇죠.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작전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전을 할 때는 그 기업의 이제 대주주와의 어떤 연관성들이 늘 있게 마련인데 네.
자, 이제 임창정 씨 막 뭐 또 아난티의 뭐 이중명 명예회장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은 투자자를 더 땡겨와 뭐 그런 쪽의 일이고요. 네. 하고 이 사람들이 세력과 연관이 돼 있냐 안 되느냐는 이제 금감원과 검찰의 몫이고 지금 세상 이 뉴스는 뭐냐? 바로 대주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설계사라고 했던 그 라더견 네. 씨가 오히려 이 작전의 주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김익래 다음 키움그룹 회장 네. 그리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언론에 막 대놓고 하고 했고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겠지만 그게 왜 그 두 사람이 했는데 가령 김익래 회장 키움증권이 소속됐던 다우 키움그룹이고요. 이번에 다우데이터라는 8개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일, 21일 날 수상하고 24일부터 작전이 풀려서 대폭락을 해가지고 뭐 5분의 1토막 이렇게 났다라고 예. 했을 때 그 직전에 600억을 이제 팔았죠. 팔았습니다. 네. 물론 이 600억이라는 돈은 그 김익래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전체 지분 중에 한 3%밖에 안 돼요. 20한 6% 정도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전에 또 매수도 했거든요. 예. 하고 어떻게 그때 딱 파느냐. 공교롭게. 예, 공교롭게. 파는 시점이. 예. 또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이 서울도시가스는 좀 또 이게 또 왜 논란이 됐냐면 이번에 8개 종목 중에 대성홀딩스라고 있거든요. 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씨가 서울도시가스 회장이고 그 김영훈이라고 동생이 대성홀딩스 회장이고 이번에 서울도시가스도 김영훈 회장이 1대 주주 팔고 대성홀딩스가 또 2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파니까 이게 지금 이 대주주가 그러니까요. 엮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논란으로 지금 두 번째 뉴스가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미님이 이러셨어요. 이거 조작하던 사람, 그러니까 설계사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조작하던 사람도 크게 당할 수밖에 없었겠던데요. 먼저 던진 사람이 다 가져간 판국이라 이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더견 씨는 네. 본인이 설계사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죠. 나도 당했다. 이 김익래 회장과 김영민 회장이 대주주입니다. 먼저, 대주주. 그 네. 대주주들이 네. 폭락, 그 사람들이 던진 게 폭락을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주가를 상승할 때는 그 시점에선 내가 설계한 게 맞지만 이걸 폭락시킨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이쪽은 명예훼손으로 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모든 관련자들이 이렇게 네. 내가 이런 거 아니다. 다 피해자다. 다 피해자다 네. 이러고 있는데 다 공교롭다. 네. 다 합리적이었다. 문제없다죠. 네. 근데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에 1,500억인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 설계사라면 이게 네. 다 조작이라면 국민연금도 내가 핸들링했다는 얘기냐? 네. 라더견 회장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네. 그러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일단 참- 우리 제타님은 네. 작전은 대주주의 용인이 없으면 못하지 않느냐. 되게 이제 수준 높으신. 네. 그래서 이제 세간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국민연금 얘기할까요, 김선생님도. 예. 근데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막 진짜 뭐 여의도 이런 정보제 찌라시에는 국민연금에 누구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 지수 추종을 하거나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지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프로그램을 네. 따라잡기 위해서 사졌을 수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1,000억이니까 아주 뭐 여기도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조사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진짜 뭐 많아서. 국민연금까지 연루됐다 이러면 이야기가 그러면 라더견 대표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니까요. 몇 명이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민연금 이슈가 있다는 거 우리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선우님도 해주셨고 마중물님은 아난티 사장 명예회장이죠. 당했는데 당하지 않은 파사장 투자의 귀재라고 했는데 그 이중명 회장이라는 명예회장이라는 분은 지금 그 롤이
투자자들의 이제 스피커 같은 롤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예, 치시면서 안난티 투자자를 골프니까. 예, 예. 투자자를 유치해오고 임창정 씨도 거기에서 거기에 같은 만났다고 스피커죠. 하고. 네. 예. 또 이제 의사들이 이번에 그 1,000명에 꽤 많은데 그 의사 중에서도 또 스피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 사람 보고 이제 계속 해. 연예계의 스피커, 네, 뭐 뭐, 어디 네, 쪽에 네. 뭐 스피커 뭐 이렇게 있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금감원 조사는 검찰 조사를 라더견 씨가 설계사라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기자 시절에 이렇게 작전팀을 만났을 때 뭐 트레이더나 주퍼나 설계사들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뭐 잡히거나 뭐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이번에 CFD 계좌까지 썼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도 판돈이 한 1조 2천억 네. 이상이 이제 되겠죠. 예, 순수 피해 금액만. 그런 판이었다면은 저는 한 최초 전주는 이미 탈출하지 않았었을까. 그랬겠죠. 예,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조사는 최초 전주와 진짜 설계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라더견 씨는 본인이 내가 설계사다, 내가 이 판을 다 꾸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 진위 여부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 내부에 또 작전 걸던 세력이 있던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배신이 네.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 세력 자체가 이 태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약속을 지키다가 이제 배신을 때리는 그 팀이 나오게 되고 그 실력 있는 주포는 그 배신한 애를 또 밟고 네. 다시 판을 이끌어가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면 많이 오른 게 뭐 15배 올랐다. 근데 CFD를 썼으면은 30배 이상 오른 거예요. 네. 40배가 맞아요. 주가가 오른 네. 효과를 네. 낼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판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엔 배신이 있었을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최초죠. 최초 설계자와 이미 캐시아웃을 한 사람이 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이미 있었을 거예요. 네, 수천억을 그 전에. 빼 돌렸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번 사태로 피해 보신 분들 10분이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이 주가 조작 의심 일당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로 수익금과 수수료까지 재투자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네. 이렇게 1인 매매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주가 조작 일당이 파산을 해버린다. 네. 그러면 이 빚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 조작 네. 일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투자자. 현재까지는 네. 모르니까 투자자.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들도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임창정 씨가 30억을 투자했는데 이미 60억 다 네. 터키고 빚이 되고 네. MBC 뉴스에도 이제 계좌들 이렇게 보여줄 네. 때 본인이 뭐 6억 7억인데 뭐 15억 어느 날 뭐 갑자기 27억이 20억, 됐다. 예, 뭐 이렇게 네.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다 맡겼으니까 계좌를 또 튼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가 늘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CFD의 문제거든요. 뭐 계속 말씀드리면은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레버리지를 CFD라는 게 주식을 사지만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인 거거든요. 네. 내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CFD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 25% 30%가 되면은 마진콜을 걸어서 네. 너 이제 돈 더 넣어놔. 안 넣으면은 내가 반대 매매 나갈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 매매가 나갔는데도 추가적으로 누가 사줘야 체결이 되잖아요. 근데 안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고 안 사주고 안 사주고 안 사줘서 4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네.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억 빚진 뭐 투자한 사람이 지금 뭐 빚이 뭐 45억이 되고 43억이 됐는데 지금 지영원 기자가 이야기한 거는 그 개인들 하나하나가 그렇죠. 못 갚죠. 못 갚죠. 파산해 버리면. 파산해 네. 버리면 누가 책임이냐?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많은 CFD가 엮인 게 키움증권이거든요. 음. 이거 키움증권이 떠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SG라는 소시에테 제네랄은 그거를 했던 창구 운용만. 운용만 네. 했던 부분이고 실제 연결고리는 키움증권을 통해서 CFD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나 파산이야, 나 30억 못 내, 나 60억 못 내 하면은 그 돈들은
그 다음 레벨인 키움증권은 갚을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지금 키움증권의 회장이 라더견은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만약에 범인이라면 물린 게 또 거기네요. 그러면. 그럼 네. 자기 회사에 엄청난 네. 손실을 끼치게 되는 이런 역설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금 지목받은 그 대주주들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뭐 금감원 등등은 끝까지 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스미님이 제일 불안한 거는 작전 당한 이들이 이 채무 못 갚는다고 파산해 버리는 거. 네, 그럼 아마 그 키움이 얘기네요. 네. 키움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냐면은 이 책임은 누군가 집니다 항상. 네. 아이고 그러면 네.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옵티머스나 라임이라든가 이번에 전세 사기라든가 주식 사기라든가 예. 범인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아쉽고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동안 이런 사기, 맞아요. 뭐 신라젠더부터 수조 원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이번에도 조 단위 이상이 지금 그럼 누군가가 누군가는 있으니까 네. 그걸 돈을 찾아야죠. 근데 항상 보면 금융사고에서는 여러분 신기하게 돈은 못 찾고요. 돈을 찾아야죠. 사람만 잡아놓은 네. 거. 근데 지금 돈은요? 돈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가져갔죠. 당연히 가져갔죠. 그 돈의 흐름을 쫓아서 금융당국이든 수사당국이든 네. 돈의 흐름을 쫓아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서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10년, 20년, 99년 뭐 제가 언론사 이후에 돈은 찾은 적이 돈은 찾은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요. 참 그게 왜냐하면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진짜- 범죄가 안 되게 돈을 가져가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완전히 0.0000.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돈은 어디서 찾나요? 그러니까요. 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돈을 찾아야 되고 전세 사기도 전세 사기도 돈을 찾아야 그 되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간 그 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왕 뭐 네. 왕자 붙이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자살한다거나 네. 예, 또 그렇게 수백 채를 그 살 정도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지적 이런 네, 문제에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분들은 바지예요. 바지예요. 그러니까요. 돈을 가져간 사람을 그 찾아야 사람은 됩니다. 돈 없습니다. 그 제발 사람한테. 돈을 찾아주십시오. 돈을 찾아주십시오. 돈을 돈을. 찾아주십시오. 네. 진짜 저희가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것도 전세 사기 얘기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네. 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6가지가 너무 빡빡하다. 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4가지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4가지로 완화해도 이거 못 받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법안 통과가 부결됐습니다. 네, 그 뭐 완화된 거는 일단 면적 몇 사이즈 이런 거 없앤다 하고 금액도 3억 이하만 뭐 피해자가 있는데 이렇게 저거 합치면은 2억 몇인데 3억 4억 네. 5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뭐 경매 공매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사기만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전세 사기가 뭐 형법상 사기 이런 거 아니라 좀 더 뭐 네.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이미 떠난 사람들 난 못 살겠어 해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들도 이번에 피해자로 예. 인정을 하겠다 이제 이거 등등인데 지금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이걸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예, 말아야 되느냐.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건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래도 다 빨리 이 다음 할까요? 질문까지 네. 갈 수는 있어요. 3억입니다. 3억이 있어요. 그 네. 집이 이제 3억이었어요. 시세가 3억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거기 앞에 한 2억을 은행이 선순위로 근저당을 잡혔어요. 예입니다, 여러분. 하고 내가 1억을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어요. 난 후순위죠. 근데 지금 3억이라고 했던 그 빌라가 2억이 된 거예요. 네. 2억이 됐어요.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따지면은 2억이었던 1순위인 은행이 다 다 가져가야죠. 가져가죠. 그럼 2순위인 세입자는 하나도 못 빵입니다. 받죠. 네. 네, 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 세입자 거 보증금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정부가 그걸 가져가라. 돌려받을 권리를 정부에 정부가 양도하는 갖고 거죠. 네. 그 돈은
세입자에게 먼저 네. 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두 가지의 형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보증금 날린 게 1억인데 네. 앞선 사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경매에 가도 정부가 그 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보증금 반환 채권 말고 이래저래 했을 때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경매 진행해야죠. 뭐 진행해야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도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세입자 분들의 전세 보증금이라면 정부가 그걸 채권화해라. 네, 하고 그분들에게 먼저 3천만 원 주고 그분들 일상 가질 수 있게 해라. 라는 이제 안. 그러나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쪽에서는 적어도 50% 이상은 정부가 받아줘라. 라는 안. 그런데 지금 야권과 피해자 쪽에서는 이게 적극적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인지 소극적 채권 네. 매입인지 요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에서 이 전세법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그걸 정리를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면 네. 그게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의 우선순위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정부가 그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는 어쨌든 휴지 조각을 또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잖아요. 이걸 좀 합리적으로 말하시는 분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매입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시세 떨어졌고 경매 가고 선순위 빼도 남은 거 세입자 남은 정도만. 보증금이 한 3, 4천 원 건질 수 있어. 이게 확실하다면 이거라도 사줘라. 그래서 먼저 3, 4천을 세입자에게 융통시켜 줘라. 이 정도 수준의 보증금 이제 반환 매입 채권 매입인지 강성 쪽은 절반은 네. 사줘라. 뭐 이제 이런 어떤 충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중물님이 한문도 교수님 어쩔 정평론가가 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그러니까 계시는 요 정도는 근데 제가 또 하는 게 또 아니 그리고 맞아요. 이번 주 예, 예. 그는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한문도의 집이 이번 주는 쉽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정 선배하고 이걸 뺄까 말까 얘기를 하려다가 이번 주엔 한문도의 집을 쉬기 때문에 오늘 소화를 하겠다 하고 네. 제가 자세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세 사고 네. 이 사기 고의적인 사기가 농후한 것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이제 야당과 네.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사고도 그러니까 동탄이나 구리는 네. 사고더라고요. 사고가 어떻게 또 보면. 많이 있죠. 네. 파산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 집주인들이. 그렇죠. 그럼 그것도 지금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될까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소위조차. 쟁점이 네. 너무 많아서 네. 자 다음 주에는 한문도의 집에서 이 전세 사기 이 특별법 사기와 사고. 네. 그 부분까지 해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